현재 주식 전망 어떤가요, 지수 씨가?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안녕하세요. 투자에 투자를 더하다. 투자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시간, 투자고의 정은지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죠. 무얼 해도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투자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전문가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천천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주식 창을 저는 몇 개월째 안 열어보고 있거든요. 잘 하시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아니 네. 아무 이런 감정의 기복이 없게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현재 주식 전망 어떤가요, 지수 씨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더 나빠질 것보단 조금씩 좋아질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줄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좀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기다리시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악재가 많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뭐 이것도 나빠 보이고 저것도 나빠 보이고 다 나빠 보이는데 그 나빠 보이는 것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면 시장은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이 나빴던 변수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된다면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만큼 좀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시점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테니까 조금 더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시장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코스피가 계속 안 좋을 거고,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올해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2610선을 하단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2600선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사자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도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유 자금이나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네. 떨어진다고 팔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 제가 장중시장이나 이런 자료에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와 반대로 매매하자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반등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오늘 뭐 최근처럼 급락을 한다거나 그럴 때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악재가 많음에 따라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불안한 요인들이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악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네. 저도 이제 주주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기는 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신증권에서 작년 10월부터 되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반등치 비중 축소, 반등치 현금 비중 확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사가지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기다리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사들어간다면 수익 반전을 하는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약간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목이 좋으면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매크로 환경이나 수급 환경이 안 좋아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졌는데 주가는 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 실적만 놓고 보면 올라갔어야 돼요. 네.
네, 계속 떨어졌죠. 네, 맞아요. 그거는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걱정들,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이 달러 강세라든지 수급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려났는데 지금은 아마 바닥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밀릴 때마다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식 비중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네.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2분기 이후에 전반적인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2분기라고 하면은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절반 가까이가. 그러네요. 아마 5월을 바닥으로 네.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올라갈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 4월, 5월 시장을 막 흔들어 놓던 변수들을 보면은 새로운 변수들은 별로 없어요. 네.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 거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경기가 불안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중국 네. 공세 조치가 연장됐다. 요 정도인데 아마 최근 시장을 보시면 불안해하는 건 맞지만 시장이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2600선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600선에서 이 하반 경직성을 높게 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악재들이 조금씩이라도 풀리게 된다면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물가가 조금만 진정돼도 시장은 좋아질 거다. 물가가 좋아질까?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5월 11일 날 확인하는 4월 물가 지표는 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7월, 그리고 6월 중순에 확인하는 5월 물가 지표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데에서 인플레이션 나우라고 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네. 보면은, 3월 달 물가가 8.5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8.6이었는데, 이게 4월 달은 8.1, 그리고 5월 달은 7.88. 이 정도로 떨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은 더 강하게 가진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물가 때문에 눌려있던 경기들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심리를 가질 수 있어서 저는 2분기 이후부터 아마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상단이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80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고 또 등락을 보이다가 중국 쪽의 변수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은 코로나19 상황도 좀 진정이 되고 공세 조치도 완화될 수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변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3,000선 회복 지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이후 아마 3분기 정도까지는 2,600선을 바닥으로 3,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또 여러 가지 악재나 변동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면 네.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냐.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저울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저울이 있는데 악재가 처음에 팡 터졌을 때 이만큼의 무게로 시장을 막 누를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악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악재가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이 무게감이나 영향력이 줄어들면 결국엔 이제 호재가 더 무거워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네. 단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3월 23일 날 딱 저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기 시작한 시점이 4월 중순이었어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 전망이 뚜두둑 떨어졌을 때가 3월 말이었고 네. 5월까지 계속 하향 조정됐거든요.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코로나19 상황도 진정되지 않았고 경기에 대한 불안심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지수는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가고 모든 경제활동이 멈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이 떨었잖아요. 경기가 침체갈 거다, 기업 실적 안 좋을 거다,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그게 고점 대비 약 30% 가까운 폭락으로 이 악재들이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어서 폭락하면서 이 악재들의 영향이 줄어든 거죠. 반대로 이렇게 폭락하는 과정에서 좋은 변수들도 들어왔거든요. 네. 금리 인하한다, 돈 푼다, 네. 재정 집행한다, 경기 부양 정책 막 들어왔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약간 반등하다 밀리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악재의 무게감이 줄어들곤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힘들이 이걸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변화들이 그래도 계속 나오면서 악재의 무게감은 점점점 줄어들고 얘는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 무게감이 역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물가나 경기나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종류 이렇게 쫙 펼치면 종류 너무 많죠. 너무 많긴 한데 이 흐름들이 연초 급락 그리고 지금 2월, 3월, 4월, 5월까지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상당 부분 무게감을 줄였다라고 보는 거죠. 네. 반면에 좋았던 그림들은 미국 고용도 괜찮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들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 선행 지수도 낙폭을 줄여가는 그림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정점 통과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통화 정책이나 물가나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이 무게감이 다시금 호재 쪽이 조금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중국 변수예요. 중국 변수에서 봉쇄 조치가 지속되게 되면 더 강해진다면 조금은 더 지연되거나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올라가더라도 그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되느냐 아니면 더 타이트해지나 더 심해지느냐 그 부분수를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 강도를 좀 조절하시면 좋겠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뭐 2,500, 2,400으로 떨어지는 그림이라기보단 언더슈팅이 나와도 2,600선을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중순까지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어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레벨 다운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악재들이 많이 선반영된 만큼 호재들이 조금만 있어도 시장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명쾌하게 정리를 제가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호재들이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지만 네.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중국 변수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이쪽으로 좀 더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중국이 계속적으로 눌러주게 된다면 턴어라운드 시점은 지연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변수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분기 이후에 시장은 어떨까요? 2분기 이후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2분기, 3분기 중에는 코스피가 3,000선 회복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2분기에 바닥 잡고 3분기에 3,000선 회복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부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00선을 넘어서면 일단 손실이 나신 분들도 좀 비중을 줄이셔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긴 한데 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물가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안 떨어져도 문제, 너무 떨어져도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은 통화 정책이 아마 연말 가면은 2.5%를 넘어설 것 같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4분기부터는 미국 GDP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연봉을 받는 인상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좀 힘들겠죠. 그쵸. 네, 생활이 힘들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안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미국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2.5, 2.75, 3%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경기는 그렇게 세지 않은데 금리가 더 높은 상황? 이게 더 압박을 줄 수 있고, 또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 이거 경기가 나빠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어서 제가 3분기 정도까지는 3,000선 회복 시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분기 이후 2023년 1분기 중에는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슬로해지느냐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느냐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게 된다면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그 다음에 좀 흘러내린 다음에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시장을 분석을 하고 매도를 해야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장 좋죠. 네. 그게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렵긴 한데 네. 저 같은 사람도 바이앤홀드 제일 편했던 때가 2020년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잘했습니다. 네. 2020년 4월 초에 제가 매수 리포트를 냈거든요. 네. 그때는 편하게 시장이 너무 올라가서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경기, 통화정책, 물가,
금리,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2분기 5월 중에 2600선 지지력 테스트, 3분기 중에 3000선 해보, 그 다음에 다시금 한 번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좀 큰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마 올해 3분기 중반 이후부터 네. 코스피가 만약에 3100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좀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잘 기억했다가 네. 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떨어지더라도 기다리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트레이딩,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아가는 매매 전략과 그냥 바이앤홀딩하는 매매 전략의 수익률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꼭 제가 맞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은 괜찮겠네라고 하면은 단 10%만이라도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으신다면 조금 그 다음에 윤신의 폭, 매매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거는 궁금함인데요. 그러면 이제 2분기가 지나고 네. 있잖아요. 이때 약간 어떤 종목이 좀 아.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눌려있는, 가장 시장에서 소외받고 너무 안 좋은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예요. 많이들 힘드신 종목들일 것 같아요. 뭐 다행히 2차 전지는 좀 반등을 했고 자동차도 반등을 했지만, 그리고 최근 반도체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인터넷은 계속적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얘네들을 봐야 되느냐? 일단은 올해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올해 상반기보다 실적이 좋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고점보다 더 좋을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레벨업 된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경기가 불안하다, 물가가 부담스럽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걱정들로 인해서 채권금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채권금리가 많이 오를 때는 성장도가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5월 중순에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시그널, 기대감들을 갖기 시작하면 채권금리도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약해질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걱정들도 조금은 톤다운 되면서 지금까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홀드를 해놔야겠네요. 만약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좀 7월, 8월 좀 더워졌다. 이제 가을쯤 돼가는구나 라고 하실 때쯤 코스피 몇 포인트대지 보셔서 3천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순환주,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도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성장주잖아. 금리가 오를 때는 가치주가 좋아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차별적인 이익이 좋았던, 차별적으로 업황이 좋았던 업종들이 좋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네. 2017년에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건 반도체하고 IT였어요. 네. 가치주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전에 금리 인상기를 보면 2005년, 6년, 7년이었는데 그때는 조선, 철강, 화학, 에너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가치주, 시클리컬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는 얘네들이 성장주였어요. 왜냐면은 차이나붐이라 그래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10% 성장을 했거든요. 경제 성장이.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업종들이 가치주라고 말하는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업종들이 이익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성장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99년, 2000년이었어요. 뭐가 있었죠? IT 버블. 네. IT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자, 이 세 국면을 따져보면 최근 금리 인상을 했던 국면을 보면은 어떤 가치주다, 성장주다, 싸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논란이 아니라 얼만큼 실적이 좋은가, 업황이 좋은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치주로 평가받는 시클리컬이라고 평가받는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에너지나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몇몇 업종들은 이익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1분기 실적이 삐쭉했다가 2, 3, 4분기 이렇게 실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좋았던 그림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림이고,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가치주 가치주 시클리컬보다는 지금 컨셉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장주나 수출주나 이런 쪽들을 좀 밟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치주, 성장주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구분이 되게 많이 희석됐어요. 왜냐면은 가치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가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 요즘 왜 성장을 하죠? 전기차 때문에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됐고, 그래서 저는 가치주, 성장주라는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나 업황이나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철강, 화학, 조선, 에너지 이런 업종들은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문제는 하반기까지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중국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시클리컬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좋아지기보다는 제품 가격이 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음식료 업종도 비슷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원재료 올라가면 주식이 좋아라고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자, 원재료 가격이 30% 올랐어요. 네. 그럼 제품 가격을 몇 프로 올릴 수 있을까요? 더 30% 올릴 수 요즘 과자나 라면을 30% 올릴 수 있을까요? 30%면 조금 세긴 부담스럽죠. 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제품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는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제품 가격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원재료 부담은 커졌고, 네. 제품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올리지 못하니까. 근데 진짜 좋을 때는 언제냐? 원재료 가격이 약간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올 때 제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오르니까 차이가. 제품 계속 오르고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꺾일 때 이렇게 역전이 되는 시점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실적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대감에 많이 매매를 하셨을 텐데 실적 시즌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이렇게 반등이 되는 시기를 알려면은 뭐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 방법 뉴스를 보시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특히 섹터 애널리스트라 그래서 업종을 전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발간하는 리포트나 자료들을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꺾여서 제품 가격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은 아마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치주 중에서 좀 괜찮다 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많은데, 네.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 실적이 작년보다 좋은 업종들을 보면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건설하고 기계. 근데 재밌는 게 건설하고 기계가 또 새로운 정부 수혜주예요. 건설은 부동산 규제 완화, 세제 완화,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좋아질 네. 것 같고, 기계는 대표적으로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기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업종 좀 세분한다면 대형 건설사, 그리고 방산 관련주, 그리고 그 원전 관련주, 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시면 그래도 얘네들은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좀 결합되면서 다른 가치주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막 다 올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업종들, 그 종목들을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팍 올랐어요. 네. 그러다 거의 한 달 동안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자 해서 막 담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 많이 불안한 요인들이 많으니까 네. 흔들릴 때마다 사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잘 모아 놓으셨다가 그냥 기다리시면 좋겠고,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난 건설이 좋아라고 해서 건설만 바라보시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뭐가 좋을까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서치해 보신다면 아마 이번 2분기, 3분기 때는 상당히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제가 좀 추가를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번 이제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네.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전이라고 하시면은 원전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아 이제는 원전을 활성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많이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은 큰 트렌드예요.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고 그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좀 힘들고 좀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성장시킬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기후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갑자기 늘리고 다른 것들을 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을 막 돌리는데 바람이 잘 안 불어요. 그리고 만약에 태양열을 막 하는데 한 달 내내 비가 와요.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좋게 보는 이유는 단순하게 탈원전 시나리오가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속도를 이렇게 가려다가 약간 늦추면서 이 늦추는 영향들을 원전 쪽에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최근까지도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다시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크게 이렇게 변화가 있진 않을 네. 거다.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이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간에는 네. 대통령 이제 2년차 때 네. 좀 이런 게 좋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적용이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첫 해는 여러 가지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을 내놓고 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다가 2년 차에 많이 정책 동력이 들어온다라는 볼 수 있겠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겠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규제 완화, 이런 쪽이 큰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좀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의 긍정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어떤 흐름들을 조금 교란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책들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정책이 후퇴하는지 아니면은 별 기대 안 했지만 정책이 세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책을 좀 따져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주가 오를 것 같고 어떤 주가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네. 뭐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떤 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에 있어서 상승할 때도 시장을 이끌어가지만 네. 하락할 때도 같이 조정을 받는 게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갈 때 멈춰 있다가 시장이 네. 조정받을 때 혼자 올라가면 얘는 주도주라기보다는 대안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3,100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그동안 못 갔던 업종들, 종목들 안에서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같이 조정받고 같이 힘들었고 같이 두드려 맞았던 애들을 다시 말아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대표적으로는 수출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조금 압축을 해서 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선반영을 했고 실적이 그만큼 세게 따라오진 못할 것 같아요. 몇 개가 괜찮은데 그건 미디어 교육 그리고 소매유통, 네. 유통 쪽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수출주와 성장주를 보면은 수출주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일단은 올해 하반기 실적이 레벨업 되고 2021년 실적이 제일 좋았던 때보다 더 높아요. 그럼 주가가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도 비슷한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은 성장주 중에서 뭘 봐야 되냐? 많은 분들이 성장주라고 하면은 그냥 밸류에이션 비싸고 성장이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적이 딱딱딱 올라가는 종목이나 업종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와 인터넷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장주가 왜 올라가니? 지금 금리도 오르고 금리 인상도 한다고 난리도 아닌데 물가가 좀 진정된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채권금리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슬로해질 수 있다. 그때 한번 성장주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려
대표적인 성장 중인 왜 제약바이오는 안 보니?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아까 그래서 일부러 구조적 성장주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적이 쭉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는 올해 이익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네. 요만큼 늘어나요. 밸류에이션은 계속 비싼데 요만큼 늘어나는데, 자 그러면은 요만큼 늘어나는데 그 앞에는 통신이 있습니다. 통신? 네, 그 뒤에는 음식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밸류에이션은 가장 비싼데 이 제약바이오가 성장을 뭐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방어주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통신하고 음식료하고 이익 증가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가 더 세게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도 거의 20% 전년 대비 20% 성장을 합니다. 이익이.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거의 20% 성장을 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1% 한 자릿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 성장주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 단 제약 업체들 중에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종목 대응을 할 수 있어도 이 산업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낙관적인 전망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압축하자를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으로 압축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보신다면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소매유통, 그리고 가치주에서 보신다면 건설, 그리고 기기업종을 보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전 그래도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이 이번 코스피가 3,000선을 하는 국면에선 네.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정보와 아유. 그런 팁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리죠. 네, 네. 또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투자할 곳에 난 이제 이뤘는데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저는 지금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3, 4개월 정도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잘 고르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크로 환경이나 전반적인 금융시장도 같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달러라든지, 네. 그리고 뭐 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조금 매크로 환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산들을 좀 공부를 하신다면 주식이 어려울 때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주식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시겠지만 그 외적으로 환율이나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많이 힘든 구간에서는 채권으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2분기, 3분기 때는 코스피 3,000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그때부터는 조금은 안전한 자산, 금이나 달러나 아니면은 채권으로 좀 수익을 내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 큰 흐름을 잡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주식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도 내 자산을 잘 지켜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습득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나가신다면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3년 뒤 훨씬 더 탄탄한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에 투자를 더하다, 투자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시간 투자고, 앞으로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